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네, 그동안 대전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상황들, 또 유족들의 이야기 등을 이 시간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산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 점령 시기 부역 혐의자 가족 등 민간인 800여 명의 학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시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상규명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장으로 활동하셨던 충남지부 홍남화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산의 얘기를 앞에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아산 지역의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피해 현황 어떻게 되나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일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5년 그 5월에 이제 관련법이 통과돼가지고 네네. 그해 이제 12월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1년간 신청을 받고 3년을 조사했지만 뭐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접수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산이 같은 경우 조사관 파견이 좀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예. 그러다 보니까 조사 기간도 짧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 당시 조사관도 만나 뵙긴 했는데 좀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숫자가 대략 800여 명으로 이제 잠정 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몇 군데에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그 숫자를 훨씬 상회해서 저희가 아산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800여 명은 훨씬 웃돌 것이다. 네, 한두 개 면을 조사해도 수백 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명이라 하면 너무 좀 축소되지 않았나. 또 우리가 그 6.25 당시에 전국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뭐 적게 잡아도 60만, 좀 많게 잡으면 100만에서 150만, 60만 이렇게 잡거든요. 그거를 대략 그 전국의 행정 단위로 나누어도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계기로 물론 뭐 다 밝혀지긴 어렵겠지만 일부만이라도 좀 진상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면 단위 한두 개만 조사를 해도 이제 100명, 200명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 면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거의 그냥 다 이렇게 학살 당하신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테면은 배방면 같은 경우 한 200~300명 이렇게 학살이 됐어요. 네. 그리고 신장 사건만 해도 경찰에 의해서도 또 100명 이상이 죽고 그 지역에서 뭐 또 수백 명이 죽거든요. 이 두 개만 합쳐도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의 조사가 좀 미진했던 거를 그런 걸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성격은 다르지만 둔포 같은 경우 그 노성교 폭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미군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오폭이라고 미군들은 주장하는데 그 폭격으로 수백 명이 또 죽어요. 최소한도 한 300여 명. 그것만 뭐 세 숫자만 합쳐도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 둔포 지역에서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래도 그 세 숫자만 합쳐도 800명은 넘는 거죠. 대략으로 잡아도. 그러네요. 유해 발굴이 일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지역이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그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서 2년여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차는 이제 설화산 지역, 그리고 2차가 이제 작년에 이제 탕정과 엠치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설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의 그 상단 부분에서 집단 매장지를 우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략 한 발굴을 33일 동안 했고요. 그리고 감식을 한 11일 정도 해서 총 4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3,246점의 인고라고요. 유품이 551점이 수습이 됐습니다. 특히 그 유품 중에 이제 M1 탄피하고 또 칼빈 탄피도 나오고 또 탄두도 나와서 이 두 가지 총은 6.25 당시에 군과 경찰이 사용했던 개인 화기이기 때문에 사살의 가해 주체가 군인이나 경찰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골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DNA 분석을 쭉 했는데 네네. 최저로 잡은 인원이 208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208명밖에 안 죽었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또 저희가 그 수습 과정에서도 일부 유실된 흔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208명이라는 것은 최소한이다. 그 중에 어른이 150명이었고 네. 이 중에 80%가 가임기 여성이었습니다. 80% 이상이 가임기 여성이었고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도 5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화, 즉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발굴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유품 중에 특히 여성들이 그 결혼하게 되면 머리에 그 매는 비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89개나 나왔고요. 아유, 예. 특히 하나가 좀 인상이 남았던 게 그 쪽진 머리 그대로 비녀가 꽂혀 있는 상태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그 가락지인데 이거는 손가락 뼈에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그 귀이개나 단추류 그리고 환자분이 드셨을 법한 그 복용하지 못한 구급약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 것 중에서는 이제 구슬하고 또 작은 종 뭐 이런 정말 애들이 이제 아마 놀다가 바로 이제 어떻게 끌려와서 죽은 것 같은 뭐 일상생활하다 바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유품들이 나와서 참 참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차는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탕정과 염치 이 지역인데요. 탕정 쪽에서는 저희가 워낙 훼손이 심해서 네. 이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라든가 또 네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이제 지형 변화가 심했고요. 염치 새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공동묘지터였기 때문에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공동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따뱅이라 그래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경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작하셨던 분이 계속 뼈가 나왔다. 유해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이 그렇지 정말 수십 년 동안 뼈가 나왔었다는 거죠. 쟁기에 걸리고 해서 그때마다 이제 버리고 뭐 태우고 처분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뼈가 반드시 6.25 때 희생된 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묘지에서 나올 법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뼈가 나왔던 걸로 우리가 대략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이제 협조를 받아서 위치를 산정을 하려고 했지만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차례 좀 실패도 하고 또 예전에 그 TV 다큐멘터리에서 그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당시 그 현장 화면 사진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번 유추하다가 한동안 또 중단도 했어요. 워낙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한 번을 딱 간 거예요. 그때 정말 기적같이 해가 질 무렵에 저녁에 딱 나온 거죠. 그래서 발굴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마사토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토의 웅덩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땅에 그 변질이 심해요. 즉 비가 오면 뻘처럼 이렇게 푹 네네. 들어가고 또 건조한 날씨면 이게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발굴단 차량도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고생을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해가
상당히 그 부스러질 정도로 많이 열악한 상태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 분석을 해보니까 총 6분인데 그 중에 2분이 형제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역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마을의 일가족 몰살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6구의 유해를 이제 발굴하신 거네요. 네. 앞에 얘기하신 설화산 지역에는 이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유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얽힌 이야기는 좀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설화산 지역은 1951년 우리가 일사후퇴로 알려진 시기에 경찰서에서 구금했든지 아마 그런 형태로 있다가 집단적으로 그쪽으로 이송돼서 학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왜 갑자기 학살이냐 하겠지만 요 앞에 그 평택이라고 있습니다. 아산하고 붙어 있는 경기도인데요. 중국군이 거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전쟁 초기에처럼 후퇴하려고 미리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후퇴에 앞서서 처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잡아들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혐의자들인가요, 이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좌익 혐의를 받는 분들의 가족들이죠. 또 친척들 이렇게. 뭐 사실은 거기가 이제 우리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그 농경사회고 그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한 마을에 뭐 다 친척이고 그러겠죠. 뭐 혈연으로 뭐 하다못해 사돈으로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 엮자면 뭐 쉽게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손가락 권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가 무슨 혐의가 있어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뭐 변명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정말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80여일 동안 그 인공치하에 뭐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미군들이 폭격을 하면 다리나 뭐 교량 뭐 이렇게 도로나 뭐 시설 같은 거 폭격하면 그 밤 사이에 또 뭐 불러들여서 네. 복구하고 이런 걸 그걸 다 따지자면 그게 뭐 다 소위 그 인공치하에서 좌익 혐의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리고 밥이라도 해주고 뭐 이러면 다 좌익 혐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당시로 가보면 좌익 혐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저놈이냐 저놈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혐의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혐의로 이제 잡혀갔던 분들일 것이다. 네. 탕정 염치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염치 지역에서 좀 이제 유해를 발굴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어떤 특정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거기는 이제 1950년 저희 아산 지역이 약 7월 7일경, 7, 8일경에 이제 그 인민군 수중에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9월 25일경 미군이 이제 조천 쪽에서 올라와서 천안을 통해서 이제 아산까지 미국 제1기갑 사단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약 70 며칠 동안 80여일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인공 기간 동안에 그 마을에서 있었던 소위 마을 이장이 그 당시에 인민위원장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좌익 혐의로 일단은 그 새벽에 불러들여서 마을 공회당에 가두어서 초조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서 이제 그 가족들까지도 다 불러들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인민재판처럼 우익 청년단들이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세우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좌익 혐의로 이제 갇혀 있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 정말 어떻게 보면 941생으로 어떤 할머니가 쟤는 그 뭐 이래서 상관이 없다. 아니다. 해서 겨우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가족 단위로 돌아가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의 면면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5가족인데 크게 보면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촌까지도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10몇 명씩 막 되더라고요. 많게는 20명이 넘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홍씨 그리고 홍신의 2집, 또 덕수이 씨의 1집, 그다음에 평강채 씨의 1집. 그밖에 이제 그 소위 마을의 그 가마꾼이라고 해서 허드렛 일을 하던 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미천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2집 해가지고 총 최소 5집이 몰살되는 겁니다. 좌익혐의를 받았군요. 네. 예. 요 지역에 대한 얘기 저희들이 조금 후에도 좀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또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고 이렇게 1, 2차 유해 발굴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아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조례가 원래는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자료를 이제 아마 유축회에서 전달하고 아산에서도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뜻 있는 그 의원들이 나서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김영애 의원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제 조례가 제정됐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기초자치 중에서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사장화돼 있죠. 조례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꼭 아산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다 이렇게 추모 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 이제 자치행정팀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 이거는 좀 근거가 있고 좀 뭔가 시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협조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산시장이었던 법규환 시장이 적극 나서서 그런 성과의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은 배정된 예산은 이제 좀 전수조사, 이 피해 입은 어떤 지역의 전수조사 또 유해 발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인가요? 저희가 1차 예산이 이제 2018년에 집행이 됐는데요. 물론 예산은 그 전에 이제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리 시발구를 통해서 위치까지 다 확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본 예산을 받아서 발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충격이 컸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아산의 진화의 조사 숫자로 800명밖에 이렇게 희생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큰 그 오류니까 맞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생존자들의 증언도 좀 확보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매장지가 있다면 그것도 좀 찾아보고 뭐 시발굴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 올해 그 예산이 또 마련돼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 예. 아산 지역에 이제 유족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앞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하는데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족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유족회는 이제 김장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계신데 숫자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후손들도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그 세대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뭐 유족 중심을 뭐 더 뭐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 좋겠으나 최소한도 유족의 그 2세대, 3세대가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활동하고 계신 홍남아 선생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유해 발굴한 이 현장에서 생존했던 생존자가 미국 현지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기사를 보고 좀 연락을 해오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박규승 선생님이거든요. 그 당시에 4세였나? 당시 유족 중에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바로 이제 오셨더라고요. 현장까지 달려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사촌 누나의 등에 엎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갈래길에서 엄마와 이제 동생들 형제들은 다른 길에 있었고 근데 엄마와 형제들이 있었던 그 길이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분만 사촌 누나 등에 엎여 있던 덕에 살아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구분 기준이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나름대로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기준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길 하나 사이로 같은 형제간에도 죽고 살았다 이렇게 보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생존자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박 선생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흙을 퍼갔어요. 퍼가서 그분이 독실한 아마 기독교 신자인데 계속해서 그런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이제 계속적으로 치유하는 기도를 좀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좀 제가 좀 감명받았던 건 꼭 가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희생된 많은 분들에 대한 그런 의령을 기도를 함께 그렇게 하는 걸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산 지역에 있는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 피해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대전에도 곤령골이란 곳에서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 피해를 당했는데 주로 이제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되었던 분들이나 또 여수, 제주 이런 곳에서 이제 이감된 분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끌려와서 학살을 당했는데 아산의 상황은 정말 이 민간인이라고 보이네요. 좀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좌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좌우 구분한다는 건 되게 좀 모순이고요. 누구라도 이렇게 혐의를 받으면 사실 증명하기가 쉽잖아요. 어렵죠. 그 어차피 그 80일 동안 뭐 오라 그래서 뭐 노동도 했고 다 했잖아요. 네네. 하다못해 밥이라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씌우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슬펐던 건 그런 좌익 혐의를 하던 분들이 명백한 좌익 혐의자들인데 이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속이 극악무도하게 학살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좀 구린 구석을 조금이라도 더 만회해보려고 더 이렇게 좀 앞장선 걸로 제가 듣고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또 좀 조사해보면 그분들 중에 헌병, 그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탈영병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일제시대 때 그 경찰이었는데 경찰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집에 놀러 갔던 어떤 분이 사진을 봤는데 말 타고 큰 칼 차고 있었다로 봐서는 경찰 내지 헌병 정도로 느껴지고 또 마을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 합세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그런 혐의를 벗으려고 이제 좌익이다 해서 소위 그 정말로 좌익을 한 명확한 좌익이 있잖아요. 뭐 동네 이장이 인민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솎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씻긴구처럼 그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구린 곳을 좀 덮으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수백 년 동안 그 이렇게 몇몇 성씨들이 어울려 살던 소위 반촌입니다. 반촌이라는 건 이제 민촌과 대립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반촌이라는 건 양반들의 마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나중에 학살할 때는 민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학살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아픔도 있고 해서 정말 그 저희가 역사의 어떤 그 정의를 세우는 입장에서도 그런 학살의 그 가해 주체라든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수조사 거쳐서 또 이제 유해 발굴로 이어지면 많은 또 어떤 감춰져 있던 또 지역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가져보는데 꼭 좀 발굴이 돼야 하는 곳, 또 앞으로 진행 예정인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으세요? 지금 아산에 그 성제산이라고 있습니다. 배방에. 성제산. 네, 그 아까 이 성제산은 그 많은 분들이 묻혔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분을 뵀는데 증언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차에서 계시고 설명하는 대로 제가 가서 어디 지나면 뭐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방공호에서 희생된 분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 지금 워낙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네. 대략 길이가 1km가량 돼요. 상당히 긴 그런 방공호였는데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건 한 200m 정도, 제가 100m 정도를 봤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아마 더 우리가 이제 그 탐문을 해보다 보면 탐색하다 보면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시굴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신창 지역 그 매장 추정지도 제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분이 정확한 위치를 아직까지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못하고 계시긴 한데 거기도 좀 좋은 계기가 돼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유족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그런 위치들을 찾아서 이제 좀 발굴에 나서야 되는 거군요. 그 증언을 하신 분들은 유족은 아니고요. 마을 분들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제산에 대해서 저한테 증언하신 분은 네네. 저희 친구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예. 그 당시에 13살인가 이렇게 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 친구의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황달을 알아가지고 그런 인공치하에서 이제 그 취로 이렇게 근로를 못하는 상황에서 안 나가면 또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분이 대신 나간 거예요. 대신 나가서 판 게 그 방공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명확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어느 높이로 팠고 어디까지 팠다는 것도 알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뿐만 아니라 밤에 또 저쪽 둔포까지 가서 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경에 이민군들이 미군이 진주한다는 걸 알고 아산만 해도 이제 해안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해안 중심으로 계속 그런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계속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성제산은 정말 그 배방이 상당히 이게 넓은 벌판이고 또 그래서 아마 사람들 많이 거주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희생자들이 상당히 큰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이제 유족분들이 많이 또 기다리셨었는데 이 법안 중에 좀 잘 되었다 혹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제 활동하신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하반기에 출범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법안 내용은 다 모르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그 이념 대립의 경랑 속에서 어찌됐든 희생된 분들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추모 사업을 통해서 통합의 길로 나가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라면 소위 좌익으로 몰려서 평생을 그 나라로부터 배제된 분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별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명백하게 배제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말씀드린 명예와 그리고 적절한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인데 앞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과거사청산의 과제를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데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전쟁을 우리는 이념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 형태로 포장된 모습을 보니까 각자 좌우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합리화하는데 이거를 소모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도 진전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국군에 몸담았던 한 국군 장교의 한탄 같은 어떤 그 절규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그걸 읽었으면 합니다. 네. 저들에 나가 밭갈이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거는 1950년 당시를 우리가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과연 제대로 답할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수많은 군인과 경찰과 빨치산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냐고 물어보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말할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이 싸움은 어찌할 수 없이 하지만 후세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끼어 벌어진 부질없는 동족 상잔이었다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우리 세대에도 좀 많이 되새겨서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의 그런 과오를 합리화하는데 역사를 뭐 왜곡한다고 할까요? 저는 네. 왜곡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 지역에 광범위하게 또 피해가 있었고 유족이 아닌 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인터뷰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앞에 아버님의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가족분 중에 이런 일을 당하신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9월 26일 미군이 이제 천안을 통해서 이제 아산까지 진주하면서 인공통치는 끝나고요. 네. 근데 그 9월 23일에 북한에서 어떤 명령이 있냐면 이제 전군에 대해서 퇴각 명령이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게로는 이제 그 육촌 형님이 되는데 우리 집 장손이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좌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미리 피난을 갑니다. 그분이야말로 좌익이니까. 예. 근데 나머지 우리 당숙을 비롯한 이분들은 그냥 동네 이장이니까 예. 굳이 피난을 안 가요.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다가 우익 청년들이 이제 26일 새벽부터 이제 잡아들여서 소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장들부터 잡아들여서 거의 피투성이가 될 만큼 두드러 팬 다음에 가족들까지 잡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네네. 죽이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쭉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말 네. 공동묘지까지. 미리 땅을 파놨고 네네. 새 구덩이를 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을 다 나와서 보게 합니다. 어린애 할 거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라든가 빠루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로 이제 막 사람 머리를 때려서 네. 그대로 죽이는데 그게 뭐 쉽게 안 죽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거의 생매장식으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해서 애월은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임산부까지도 다 이렇게 학살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방금 전까지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람이 한 마을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군이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말하자면 경찰에 의한 치안이 확보되기 전에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이렇게까지 반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살아남고자 하는 몸부림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저희 큰아버지는 전란 중에 이제 작은 아들도 잃고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거의 평생을 좀 이렇게 몸이 편치 못한 상태로 이렇게 네. 사셨고요. 또 같은 마을에 저희 당고모부가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또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우가 완전히 동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동서지간에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직업이 네, 직업도 있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물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다 빼앗겼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 지역이 다 좌익 혐의를 씌우면 다 쓸 수 있는데 좀 너무 가혹하게 좌익 혐의에 대한 그런 처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살던 집은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문칸방, 다른 집에 문칸방에 살고요. 네. 또 그 돌아가셨던 그 학살된 그 집들은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동네 다른 분들이 그 집에 가서 삽니다. 그대로 세간살이 뭐 이불이며 뭐 이런 거 다 같이 쓰면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은 평안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동네에서. 네.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좀 이해는 안 됐는데 나중에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좀 평화야 제발 와라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평화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어른들은 저희 집을 평안해라고 부릅니다. 평안해.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저희 집만의 어떤 예외적인 거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 당시를 워낙 그 처참하게 지내온 어르신들이 잘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들려주시고 했던 그런 결과가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마치 우리 집은 좌익이고 또 우리 집은 우익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직접 가족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듣게 됐는데, 이런 일을 사실은 이제 공론화한다거나 바깥에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가족이 겪은 일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가족들이 이제 입을 닫고 살아오시잖아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좀 마을마다 네네. 또 어떤 그런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좌익이라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그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안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좌익들도 충분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마찬가지로 우익들도 많이 했고, 다만 그렇게 해서 희생된 분들이 대략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유해라도 수습된 숫자는 2,000명밖에 안 돼요. 2,000여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대한 무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그 모든 유해를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희생의 어떤 그 우리가 의미를 망각은 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만 꺼내면 대부분의 경우는 너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빨갱이 신드롬은 정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진작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 그 세계에서는 좌가 뭐 우가 뭐 동거 정부도 많고 하는데, 유독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그 번위가 계속 살아서 아직도 그 어떤 가치나 어떤 주장보다도 앞서서 이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죠.
이 대전에 그 많은 분들의 유해를 이제 10월부터 아마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과 함께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산 지역에는 혹시 이렇게 좀 전쟁의 상흔을 좀 치유하고 함께 좀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산에도 그런 추모 시설 같은 게 좀 꼭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네. 용산 전쟁기념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인 사상자 13만 7천 명 사망, 45만 9천 명 부상, 30만 2천 명 행방불명, 민간인 24만 5천 명 사망, 12만 8천 명 부상, 22만 9천 명 행방불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전쟁은 남과 북이 했잖아요. 즉 북쪽의 피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북쪽의 피해를 나름대로 얘기하자면 29만 4천 명의 인민군이 사망하고요. 22만 5천 명이 부상당하고요. 9만 천여 명이 행방불명된 걸로 나오고요. 민간인이 40만 6천 명이 사망하고요. 159만 4천 명이 부상하고요. 무려 68만 명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한쪽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반쪽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으로 역사의 교훈을 얘기하자면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역사의 대의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들을 좀 찾고 또 유족들을 만나오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계신데 앞으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계획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올해가 이제 어느덧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수조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5년여 이제 그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서명도 받고 여러 운동을 펼쳐서 그것도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인 윤치호 일가들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윤치호를 이제 뒤로 밀고 윤보선 대통령을 의시로 해서 성역화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무려 7명이나 친일파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공과 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요. 또 이 천안지혜하고 연대해서 아우네 장터에 있는 그 조병옥 동상 철거. 그래서 그런 그 왜곡을 막고 또 올바른 역사가 좀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추산하기로 전수자 맞춰지면 대략 지금은 800여 분이 1차 진화의 조사에서 추정이 되었는데 전수자 맞춰지면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좀 예상하세요? 특히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산은 그 해안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장을 시킵니다. 네.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바닷가로 나가게 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차잖아요. 그러면 아유 못 들어간다 그러면 뒤에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가족이 그걸 보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아픔을 사실 2번, 3번 증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산 가운데로 흐르는 큰 냇물이 이제 곡교천이라고 하는데 그 곡교천에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거기서 마을 간에 서로 교차 학살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양한 학살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추정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다만 경찰에서 그 전쟁 이후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 자료를 계속 감추는데 네. 감추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자료의 일부가 나와서 일기 때 태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학살 자료가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아산 지역의 많은 민간인 학살 피해 현황들 조사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좀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홍남아 부지부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